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그죠?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오늘 나간 게 특별법인데, 자, 특별법. 이거 특별법 중에서 지금 민사특별법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할 게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이라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임대차가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상임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두 문제, 여기 한 문제, 이렇게 세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주임법과 상임법은 거의 90%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임법만 잘 알아놓으면 상임법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 특별법 는 이유가 항상 특별 공부할 때는 매니얼 적어보세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특별법의 반대말이 일반법이에요. 우리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자, 일반법이라는 것은 일반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일반법이라 그래. 일반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도 다 적용되는 거 일반법. 대표적인 내가 이제 갑과 자, 임대차 계약합니다. 임대차는 이제 부동산도 임대차 할 수 있고 동산도 임대차 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임대인은 좀 부자, 임차인은 좀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집이 없으니까 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제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걸 특별법이라 그래. 이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민법의 임대차를 잠깐 보고 갑니다. 자, 민법 임대차는 평등하잖아. 평등하니까 채권은 자, 둘이 사이의 관계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채권이 뭐였어요?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라고 그랬잖아. 청구권이야. 자, 한번 해보죠. 대표적인 예로서. 자, 우리 이 주임법을 만들기 전 얘기야. 주임법이 없을 때, 이때 이제 예컨대 가옥에 갑이 새 들어온 사람은 임대인이죠. 임대인. 새 들어간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우리 세입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보증금 1억에, 자, 보증금 1억에 월세에 50만원 해가지고, 자, 임차인 들어가 살았어요. 계약 기간은 만약에 한 2년 했다고 하죠. 보통 우리 2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집주인을 팔아. 자, 2년 계약했는데 한 1년 지나가지고 1년 만에 팔아요. 매매. 팔아가지고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소유권자 병. 이 사람이 병이 소유자잖아. 그럼 임차인은, 자,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죠. 갑하고 계약했으니까 갑에게만 주장해야 돼. 자, 내가 2년 동안 사용 수익을 해달라라고 청구하는데, 엉뚱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항을 못 하잖아. 주장을 못 하잖아. 대항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병에게 사용 수익 해달라고 못 하죠. 그러니까 병은 이제 소유자니까 뭐죠? 이 물건을 많은 사람이야?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엉뚱하게 우리 집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병이 와가지고, 야, 너 왜 남의 집에 살고 있냐? 너 나가라. 나가면 쫓겨나야 돼요. 이게 이제 채권입니다. 쫓겨나가지고 갑한테 보증금 받아야죠. 근데 갑이 배짜라 없다 그러면 꽝이지 뭐. 그래서 임차인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게 지금 1억으로 강의해서 그렇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10억 날아간 거예요.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이게 만약에 전세권이었다, 물건이었다면 그렇지 않죠. 전세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 사람한테 나중에 전세금 받으면 돼요. 안 쫓겨나고. 물건이니까. 채권은, 자, 채권 등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 쫓겨나는 거야.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임차인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등기 해놓으면 이제 안 쫓겨난단 말이야. 근데 집주인이 등기를 해줘, 안 해줘? 거의 안 해줘요, 등기를. 거의 안 해주니까 임차권 등기를 못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자,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 사람이 2년 동안 안 쫓겨나고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이제 특별법을 만든 게 주임법을 만든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채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채권은 첫째,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해요.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 원료가 계속 했죠. 그죠? 우리 진통착사, 유무치치는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었죠? 성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예외가 있었잖아. 그래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 하잖아. 채권은 원칙적으로 제3자한테 대항 못해. 항상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이 원칙입니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 나중에 이 집이, 자, 경매에 들어갔어요. 자, 살고 있는데 경매에 들어갔어, 이게. 경매. 경매에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만약 2억에 경락됐다. 그럼 이 사람이 보전금을 평등하게 받아야 돼. 나중에 받아야 돼.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다. 여기 이제 채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채권은 제3자한테는 대항 못한다. 그 다음에, 자, 경매에 들어갔을 때, 경매에서, 경락대금에서 남들보다 먼저 변제를 못 받아요. 평등하게 받아요. 평등.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 바꾸는 거예요.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특별법 만들어서, 자, 대항력을 어떻게 하면 인정할 거냐. 또, 어떻게 하면 후순위보다 먼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겠거냐. 이걸 만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전두환 시대에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러면 시험 한 개 꼭 나오는 게 대항력 요건, 그 다음에 우선 면제 요건. 여기 한 문제 꼭 나와. 두 문제 중에서. 자,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요. 시험장에 가면 대개 75번, 76번이 주택임대차입니다. 우리가 1번부터 40번까지 학교론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 민법이란 말이야. 실제 시험장 가면. 이거는 75번하고 76번이 이제 대개 주택임대차입니다. 대개 출제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자, 주임법을 한번 보자. 주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대항력하고 우선변제, 대항력을 요건. 그 다음, 저는 경락대금에서 임차보전금 우선 변제받을 요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우선 변제받는 요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일단, 자,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적용 범위. 다 적용되는 게 아니죠. 주택만 적용되는 거야. 자, 그럼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절 보면 편면적 강행규정이 있죠. 편면적 같으면 일방적이야. 일방적 강행규정입니다. 한쪽만 보호하겠다는 거야. 경제적 약자임. 자, 땡땡. 주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주임법이라 그래요. 주임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 같으면 계약이죠. 계약으로서 누구한테 불리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런 것을 편면적 일방적 강행규정이라 그래. 그럼 반대 의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계약은 무효인데 거꾸로 임대인한테 불리한 계약은 뭐다? 유효하다 이거예요.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 임대인한테 불리하면 유효하는 거야. 누구 보호하려고? 임차인 보호하려고. 뭐 대표적인 내가 이런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이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안 정했어요. 기간을 만약 1년으로 정했다고 하죠. 1년. 기간 1년을 정해서. 항상 의리 임차인, 가비 임대인 1년으로 정하면, 자, 우리 최단 존속 기간 2년 보장해줘야 돼. 기간 1년을 둘이 약정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기간 1년이라고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해도 돼요. 야, 1년 했으니까 1년 지났어요. 나가겠다. 그럼 보증금 돌려줘야 돼. 하든지 또는 2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은. 근데 임대인은 1년 주장을 못해요. 임대인은 항상 2년 주장밖에 못합니다. 그런 것을 바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그래요.
2년보다 짧은 기간을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두 개 중 선택이 가능해요. 자기가 빨리 이사 나가고 싶다. 1년 주장하면서 이사 나가면 돼요. 더 살고 싶다? 2년 주장하는 거죠. 임대인은 아무리 급해도 야 계약 1년 했으니까 너 1년 있다 나가라 못한다는 거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오로지 2년만 주장해야 돼. 1년 안 돼. 그래서 무슨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입니다. 이걸 차자를 대자로 살짝 바꾼단 말이야. 주임법 읽을 때는 차자와 대자를 잘 읽어야 돼. 누구한테 불리한 계약만 무효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만 무효고, 거꾸로 임대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적용 범위는 주택만 적용돼, 주택만. 자, 1. 주거용 건물 줄여서 주택이라 그래, 주택. 그러니까 상가는 적용이 안 돼요. 상가 건물 조금 있다가 다음 주쯤 배웠지만 상인법에서 적용돼. 자, 방금 1번.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줄여서 이하 주택이라 그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주거, 일부 임대차에 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방한칸 임차권도 적용됩니다. 일부 임대차도 적용돼요. 만약에 이 집에 방이 4칸인데 한 칸에만 임차 들어갈 때도 주임법이 적용돼.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된다. 그리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주택이 있고 창고가 있다. 그럼 창고까지도 주임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일부가 창고인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자, 방가로 2번을 자주 나와요. 자,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은 실지용지입니다. 실지용도.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에 공부상 표시만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자, 공부라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표시로 기준하는 게 아니고 실지 용도로 정하게 됩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는 창고라고 되어 있어요. 창고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거기서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러면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이제 가능하면 넓게 인정하려는 거죠. 넓게 임차인 보호하려고. 그 다음 방가로 3번에 주거용인지 판단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야. 계약 체결 당시. 체결 당시 기준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 창고인지 구별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주임법이 적용되려면, 자, 언더라인 그어져 있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춰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주택이어야 돼. 자,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만일 그 당시가 이제 임대차 계약 당시야. 임대차 계약 당시는 주거용 건물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주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그 후 나중에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차 당시는 주택이 아니는데 나중에 개조했죠. 이건 주임법 적용 안 돼요. 했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성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주임법 적용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 2번 조심하고 큰 2번. 주택 대지도 주임법 적용이 됩니다. 주택 대지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런 게 나와요. 대지도. 근데 이제 자, 여기 땅하고 대지 소유자도 갑, 건물 소유자도 갑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을이 임차인이 주택 임차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자, 1억이다. 보증금이. 근데 이게 경매 들어갔어요. 자, 경매 들어가지고 땅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경매 들어갔습니다.
자, 경매도 가면 땅과 건물은 자,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두 개의 부동산이 된단 말이야. 소유자는 같아도. 그럼 경매도 따로따로 돼요. 여기서 만약에 2억에 경락이 되고 건물의 땅에서 2억에 경락이 됩니다. 그러면 1대1이죠? 그럼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 만약 이 사람은 건물 여기서 5천만원 우선 변제 받고 땅에서 5천만원 우선 변제 받아. 이걸 안분비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에도 우선 변제 받고 땅 경락대금에도 우선 변제 받습니다. 대지에도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의 대지도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음 3번 주택에 등기하지 아니한 줄여서요 전세 계약이야. 이걸 일명 우리가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 미등기 전세 같은 말 채권적 전세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전세권 물건이 아니고 주택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줄이면 미등기 전세계약 채권적 전세계약에 관해서도 이 법을 준용합니다. 준용한다는 것은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전세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동그라미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의제한다. 자, 법에서 본다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엇무엇으로 본다 같은 말 무엇무엇으로 간주한다 무엇무엇으로 의제한다 동의합니다. 뭐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는 것은 100%는 100%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돼.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세금을 갖다가 보증금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채권적 전세에서는. 다음 마지막 4번 주택에 대해서 민법에 의해 임대차 등기한 경우에도 주택에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한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임차권 등기했다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적용이 돼요. 집주인이 등기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5번 조심. 5번 법인은 부자잖아. 회사니까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임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자, 법인이 임차인일 때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근데 그 예외가 있어. 그 3개. 자, 예외적으로 법인인데도 자, 주임법이 적용되는 거 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일명 LH공사를 그러죠. LH공사나 지방공사나 중소기업 법인, 요 3개 법인에게는 주임법이 적용돼 대항력 우선변제권 가집니다. 자, LH공사나 지방공사나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인이 됐다 그러면 그 법인에게도 예외적으로 대항력 우선변제권 적용됩니다. 기억해 줘야 돼요. 그냥 삼성, 현대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LH공사나 지방공사나 중소기업 법인에게는 대항력이 적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 6번 갑니다.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사 하루 임대차, 3시간 임대차, 일주일 이런 거. 일시 임대차임이 명백한 때는 주임법이 적용 안 됩니다. 우리 하루 빌린다, 이틀 빌린다, 3시간 빌린다 이럴 때는 주임법 적용 안 돼요. 그걸 일명 일시 사용 임대차라 그래. 줄여서 일시 임대차는 민법을 적용해야지 주임법이 상임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럼 적용법이 봤죠? 주택에만 적용되고 일시 임대차는 적용 안 됩니다. 자, 적용 안 된다는 건 결국 대항력 요건이나 우선 요건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3절 대항력 갑니다. 자, 대항력은 제3자한테 주장하는 힘을 대항력이라 그래요.
자, 갑이 임대인. 자, 세 놓은 사람 임대인이죠. 세 들어간 사람이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임대인이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과 성락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하고 자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차인 대항요건 대항력 요건 두 가지야. 자, 이 집을 이사 들어간다. 인도 받아야죠. 인도가 뭐죠? 우리 배웠잖아요. 인도가 뭐예요? 점유를 이전받는 거죠. 이사 들어갔다는 쉽게 해서 점유를 이전받고, 쉽게 해서 이사 들어가고, 이사. 이거 한자로 전거라 그러죠? 전거. 자, 이사 들어가고, 엔더. 자, 그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죠. 자, 주민등록 할 때 임대인하고 임차인 둘이 공동으로 가요? 임차인 혼자 가요? 예? 임차인 혼자 갑니다. 혼자 가니까 쉽잖아요. 임대인 동의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하면 만약에 2월 1일 날 했다. 그럼 그 다음날이 항상 다음날 한자로 쓰면 이길이라 그래. 이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 갖춰요. 그러니까 2월 1일 날 주민등록 했다 그러면 2월 2일 날 0시에 대항력 갖춥니다. 같은 말은 2월 1일 24시 땡땡분이죠. 땡땡분에 갖춰요. 대항력 시기 조심해야 됩니다. 인도 더하기 주민등록한 다음날이야.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는 임대인하고 같이 가야 되지만 임대인 등기를 안 해주면 대항력 못 갖춘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거죠. 자, 보세요. 대항력 요건 양가로 1번. 주택임대차는 임차인 이 두 개는 외워야 돼. 주택 동그라미 인도 이사 들어갔다는 거야.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동그라미 다음날부터야. 다음날 오늘 주민등록 했다. 오늘부터 아니고 다음날 0시야.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 아까 여기서 자, 을이 이제 2월 1일 날 자, 여기 이제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팔았어. 팔아가 병에게 등기가 2월 1일 날, 이게 아니라 2월 2일 날 등기했다. 이 사람이 빠른 거죠. 2월 2일 0시니까, 요 등기는 최소한 9시에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이긴다는 거죠. 이기니까 을이 병한테, 야, 나 아직 계약 기간 남았다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안 쫓겨난다. 쉽게 해서 새로운 집주인은 안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날 들어갔다 그러면 안 돼요. 2월 1일 날 주민등록 했는데 2월 1일 날 병이 등기해서 그럼 병이 이기는 거야.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 자, 주민등록한 다음날이야. 주민등록한 다음날. 자, 이 경우 뒤에 보세요. 또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로 동그라미 또 본다 이겁니다. 전입신고한 때 주민된 걸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동사무소 공무원이 낮술 한잔 먹고는 주민등록표에 기재 안 하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대비해서 내가 주민등록 딱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표에는 안 올라가도 그 다음날 본답니다. 주민등록된 걸로 본다. 공무원들이 잘못하더라도 그날 본다. 그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돼요. 자, 내가 임차인이 되었다. 뭐부터 빨리 하죠?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날 대항력을 갖춥니다. 0시에. 이게 이제 우리 물건인 전세권하고 다르단 말이야. 전세권은 조심해야 돼. 전세권은 우리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만 하면 되잖아요. 등기만 하는데 이 사람 이사 안 가도 되잖아. 근데 자, 주택인데 반드시 이사 들어가야 됩니다.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같이 해야 돼요.
요것만 했다. 대항력 없어요. 요것만 했다. 대항력 없어요. 엔드야. 요 전세권 오로지 등기만 해놓으면 돼요. 전세권은 인도 안 받아도 됩니다. 이 물건이니까 그래. 물건은 딱 물건을 직접 지배하니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권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집에 딱 들어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 그 옆에 적으세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느냐? 배당요구 종기까지 하고 있어야 돼. 경매 들어갔을 때는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알려줘요. 우리 그저께 배웠죠? 종기 시기 배웠잖아. 종기가 뭐였어요? 종기는 효력이 소멸된 게 종기였잖아. 배당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은 대항력을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 배당요구 종기되기 전에 이사 나가면 꽝이야. 이사 나가면 대항력도 없어요. 자, 이건 이제 수업하면, 그러면 어떤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확정일자는 왜 없습니까? 그런데, 확정일자는 대항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확정일자. 확정은 나중에 나와요. 우선 변제 요건이에요. 자, 대항력은 확정일자가 아닙니다. 요거 잘 내. 혼자 공부하면 잘 틀려, 그래서. 확정일자는 대항력권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했고,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은 아까 잠깐 했던 거 보지 마세요. 네, 아직까지. 자, 반가로 2번 내려오세요. 간접 점유하는 경우 대항력. 간접 점유할 때는 전차인 명의로 줄 거세요.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 자, 임대차에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자, 갑이 을에게 이 집을 이제 세를 놓쳐. 세 좋은 사람을 임대인, 세 들어온 사람이 임차인이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한 번 더 새로 넣는 걸 전대차라 그러죠. 전대차. 그럼 병은 이제 다시 들어간 사람은 전차인이라 그래요. 전차인. 그러면 이제 전대차일 때는 이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전차인 명의로 직접 이 사람이 직접 살고, 요 사람은 직접 점유자라 그래. 직접 점유자, 직접 사는 사람,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지, 임차인 명의로 안 됩니다.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 자, 읽어보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성락을 받아가지고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이 바로 전차인이야.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때부터 전차인이 주민등록한 때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력 취득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임대차만 있으면 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해야 돼. 전대를 놨다. 전대 놓으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전차인이잖아. 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때는 전대 놓으면 임차인 명의로 하면 안 돼요.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 직접 살고 있는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 요거는 자주 나와요. 전차인 명의.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그 대입하면 돼. 상가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야. 자, 주택은 뭐죠? 주민등록이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란 말이야. 이거 전대 놓으면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임차인 명의로 하면 꽝이고. 다음 방가로 3번 갑니다. 주민등록의 유효성 판단. 에서는 양가로 1번 전입신고 시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 같은 말 주민등록 시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일단 먼저 자, 밑에 양가로 2번 중요. 가족명의 주민등록도 가능해요. 자, 임대차 계약서에는 자, 임차인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아버지 돼 있는데 주민등록은 반드시 아버지 이름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주민등록은 자, 자식 명의, 부인 명의, 가족 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계약서의 임차인과 주민등록에서는 자, 가족 명의도
유효해요. 가정 잘 기억해야 된다. 2번 가족명의 주민등록 가능해요. 땡땡.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 명의는 당연히 되는 거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주민등록은 어머니 이름이나 아들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주민등록이 계속 전속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사를 떠나갖고 이 사람이 이사 나간다? 그럼 꽝이야. 대항력이 없어요. 쫓겨나는 거야. 다음 양가로 3번이 중요해요. 주택 종류별 주민등록. 자, 주택 종류별. 자, 주택은 단독주택이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나눕니다. 자, 단독주택은 집은 딴 건지 집원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집원. 단독주택은 집원이 정확하게 주민등록돼야 돼요. 자, 공동주택은 더 중요해요. 공동주택은 집원은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아요. 집원 안 적어도 됩니다. 반드시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요. 동과 호수. 공동주택은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돼. 자,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는 자, 집은 필요 없어요.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 자, 그럼 읽어보죠. 1번.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 단독주택 원룸이죠?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분만 기재하면 돼요.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와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다가구용은 단독이니까 지번만으로 충분하고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자, 원룸 같은 경우는 다가구니까 지번만 정확하면 됩니다. 뭐 몇 호 이런 거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런데 2번 중요한 공동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죠. 자, 다세대 주택은 공동이야. 다세대 주택은 공동이니까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만 꽝이야. 지번만으로 다음 장 넘기면 주민등록하는 경우는 꽝이야. 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다세대 주택의 특정 동호수의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표. 임차인들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에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다. 짧게 기억합니다. 단독주택은 뭘 정확하게 기재해야 돼요? 지번. 공동주택은 동호수를 정확하게 전입신고해야 됩니다. 그걸 거꾸로 하면 꽝이야.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 없으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선 면제도 못 받아요. 자, 양가로 4번 워낙 중요한 거예요. 주민등록은 자, 주택 임대차의 자, 대항력의 발생 및 동그라미 크게 쳐 존속 요건입니다.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야. 언제까지 존속하라 그랬죠? 아까 불러줬죠?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자, 원약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이란 대항 요건은 자, 두 개야. 인도 및 주민등록. 이사 나가도 안 되고 주민등록 전출 나가도 안 돼요.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이건 거의 매년 나와요. 자,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요. 오늘 다른 걸 까먹어도 이거 까먹지 마세요. 자, 인도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요. 종기. 배당 요구 시기까지 그러면 안 돼. 종기까지.
자, 5번 어려우니까 보지 마시고 하고 갑니다. 자, 방가로 4번.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2길 다음날 오전 0시라고 그래서 한자는 익일, 한글은 다음날입니다. 2길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예, 우리는 수업할 때 2월 1일 주민등록 했다. 그럼 대항력 언제 갖춰? 2월 2일 오전 0시. 같은 말? 2월 1일 24시 땡땡분.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5번에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중요 표시 면책적 인수란 말이 나옵니다. 면책적 인수.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설명을 하고 이제 읽어보죠. 좀 어려워요. 아니, 면책적 인수란 우리 개념을 아직 안 배워서 그래. 자, 아까 잠깐 하긴 했는데, 자, 을이 만약에 대항력을 안 갖추었어요. 대항력을 안 갖췄는데 팔았다. 자, 계약을 2년 했어요. 근데 대항력 안 갖추어서, 즉, 주민등록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병한테 팔았어, 소유권을. 그러면 을은 병한테 주장 못하죠. 병이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대항력을 갖췄어요. 을이 대항력 갖춘 반대가 되면 대항력이 뭐였죠? 주택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전입신고했어. 2월 1일 했다 그러면 2월 2일 날 0시에 대항력 갖추었어요. 2년. 자, 보증금 1억 주고 살고 있다 가죠. 근데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항력 갖추었으니까, 야, 나는 자, 1년 전에 2월 2일 날 대항력 갖추었는데 너 1년 후에 소유자가 됐으니까 나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집에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안 쫓겨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년 더 지나가지고 계약기간 2년이 만료돼요. 만료되면 조심해야 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돈은 갑한테 1억 줬었잖아. 그런데 갑의 보증금 채무는 소멸합니다. 쉽게 해서 면책된다는 거야. 면책돼. 면책적. 자, 책임이 면제되고 이 사람이 채무를 인수한다는 거야. 면책적 인수인이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병이 을한테 보내요. 이 사람은 인수한 사람이니까 이걸 면책적 인수라 그래요. 굉장히 자주 나와. 자, 대항력을 을이 갖추고 있었다. 근데 그 집을 팔았다. 그러면 임차인은 나중에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돼? 옛날 임대인한테 받아야 돼. 새로운 이 소유자를 양수인한테 받아야 돼. 이걸 면책적 인수라고 해요. 또 만약에 병이 정한테 팔았다. 그럼 또 정한테 받아야 돼. 아시겠죠? 면책적 인수라는 개념이야. 면책적 인수라는 것은 앞에 사람은 책임이 면제되고 뒤에 이 사람이 이 채무 인수라는 거죠. 채무를 인수한 것. 이때는 정확하게는 보증금 반환 채무죠. 그래서 을이 지급해야 돼. 여기까지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면책적 인수라는 개념 땡땡. 임차주택의 양도시 양수인 병이라고 놓으세요. 양수인 병의 임대인 값의 지위성계입니다. 지위성계가 면책적 인수라는 거야. 땡땡. 이거 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 병 가로 열고 기타 임대할 권리 성계한 자 포함입니다. 성계한 병은 누구의 지위 애워야 돼? 임대인 값의 지위를 성계한 거로 동그라미 본다. 그래서 갑의 지위를 성계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그래서 면책적 인수라 그래요. 자, 밑에 이제 판례 당구장 표시 나오죠. 중요 표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고, 이전에 살짝 병에게 이전되어 그 양수인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는 이어받는 게 성계죠. 이어받는 경우에는 자, 줄거세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그냥 읽어갑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자, 줄거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다.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같은 말 면책된다 이거예요. 자, 시험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케이스 이렇게 내. 했을 때 나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어른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갑한테 받는다? X. 또 갑과 병 둘 다에게 받는다? X. 갑 또는 병에게 받는다? X.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야 돼? 병한테만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출제를 해요. 면책적 인수입니다. 갑한테 보증금 달라 그러면 안 돼. 우리 법 모르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보증금 갑한테 줬으니까 또 갑한테 전화해서 야 보증금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 병한테 해야 돼. 여기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되죠. 대학력을 안 갖추었다. 그럼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 갑한테 달라 그래야 돼.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대학력 안 땄을 때는 대학력을 갖추었을 때는 얘가 이제 갑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그랬잖아. 여기 법에서 임대인 갑의 지위 승계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이 사람 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갑한테 받으면 안 돼. 갑은 소멸 면책됐어요. 그걸 면책적 인수라 그래요. 자, 7번에 이제 4 경매와 대항력.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4번은 조금 이따 하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자 1번 맨 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자 줄거세요. 강제경매 신청 땡땡 집행개시 특칙의 동그라미 쳐. 강제경매 신청해서 집행개시의 특칙이야. 자, 임차인은 채권자니까 담보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권 경매는 못하고 강제경매를 해야 돼. 강제경매. 강제경매. 자, 한번 보죠. 갑이 임대인, 어리 임차인, 보증금 1억이었어요. 1억. 자,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됐어요. 우리 여기 대항력 갖추고 있었어요. 대항력이 뭐였죠?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었어. 2월 1일 날이니까 2월 2일 날 0시에 갖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됐어. 만료되면 갑은 보증금 돌려주고 어른 임차물 반환해야죠. 이게 동시행이란 말이야. 그러면 갑은 보증금 반환, 어른 임차물 반환이 동시행이야.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없다고 안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보증금 안 돌려줘요.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어리 이사 가면 된다 안 된다? 이사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사 언제까지 나가면 안 돼? 배당료고 종기까지 이사 나가면 꽝이야. 대항력 없어요. 그럼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증금 달라고 소송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소송하면 나중에 나와. 이 보증금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소송하면 보통 1년 2년 걸려. 그래서 이제 자 소액사건 심판법이라 그래가지고 자 속가가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빨리 재판해줘. 이거 3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1억이니까 이런 경우 소액사건을 준용해서 빨리 재판해 줍니다. 신속하게 이제 한 달 만에 재판해 줬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지급하라 라고 이제 승소 판결 받았어요. 승소 판결 받았는데 원래 이제 이 법이 없으면 강제 집행하려면 이게 동시행 관계야. 동시행 관계니까 경매 넣으려 그러면 이 어리 이사를 나가야 경매 넣을 수 있는 거야. 원칙은 동시행 관계니까. 그러니까 임차물 반환하고 경매 넣어야 돼. 근데 이걸 임차물은 뭐 이거 이사 나가버리면 뭐야 빵이잖아.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승소 판결 받고 나서도 경매를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제 또다시 각별법을 만드는 거야. 임차인 보호하려고. 그게 강제경매 신청의 집행개시의 특칙이라 그래.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이사 나가지 않고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법원이 이제 바꿔준다는 거야. 이사 안 나가고 살고 있으면서 강제경매 신청할 특징 읽어보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자 집행권은 집행권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래.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옛날에 이걸 채무명이라 그랬어요. 같은 뜻입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원인을 집행권은 채무명이라. 이 대표적인 성소 판결문이야. 집행권원에게 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특징이 나옵니다.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자 주문나간다.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이거야. 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자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즉 이사 나가지 않고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법 조문상으로는 반대 의무 이행이 바로 주택 명도잖아.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가 포인트야. 아니한다. 즉 이사 안 나가고 같은 말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특칙을 만들어 준 거야. 또 해설해 놓고 있죠. 즉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임차인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 게 특별법이야. 원래는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요, 자기가 동시행이니까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 주고 임차물 반환하고 경매 신청해야 돼. 그럼 얘는 꽝이잖아. 그래서 이제 법을 다시 이제 특별법 만들어 준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성소 판결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권으로 강제 경매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은 자 주택 명도는 집행 개시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요건이 아니다.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고로 주택 명도하지 않고도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강제경매 신청했어. 신청했는데, 자, 그럼 여기 강제경매 경매 들어갔죠? 정의, 자, 만약에 4억의 경락을 받았어요. 4억 경락 받았다. 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이제, 자, 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자, 후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요건이 필요하죠. 그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못 갖추면 우선 변제 못 받아, 이제. 자, 만약에 이제, 자, 이 임차인이 1순위고, 2순위의 저당권자, 3순위의 저당권자 있다. 그러면 얘네들보다 먼저 받는 요건이 이제 우선 변제권 요건입니다. 자, 이거는 기억할 때, 이거는 항상 경매 들어갔을 때의 경락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요건이야.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요건 일단 엔더입니다. 대항 요건. 엔더, 이게 이제 확정일자가 필요, 확정일자. 제일자. 자, 아까 대항 요건이 뭐였죠? 대항 요건이 인도와 주민등록. 여기다가 엔더야. 엔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하고 저당권 등기하고 비교한단 말이야.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죠,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면 확정일자 찍어줍니다. 자, 확정일자 이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서에 자 보증금 1억 임대인 갑 임차인을 적어놓고 여기다가 딱 도장 꽝 확정일자. 근데 2023년 2월 1일 이렇게 딱 찍어주는 게 확정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을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딱 찍어주는 게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 이제 안 받아봤다. 그럼 우리 저 우표 보세요. 우표 가면 우표에다가 자 도장 꽝 찍죠. 그게 확정일자입니다. 위조 변조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변제 요건 에오면 뭐죠? 대항 요건 다 확정일자야.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받는 요건이야. 밑에 보죠. 2번에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요건이야. 자, 1번 외워야 된다. 방금 1번 대항 요건과 그 대항 요건을 두 개 적어봐. 뭐죠? 인도 더하기 주민등록과 임대차 계약 정서의 동그라미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이제 갖췄어요.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자,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자, 공매는 세금 안 냈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야.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 아까 했죠. 가로 열고
택지 포함이라고 그랬죠. 택지 포함에 환가대금이 바로 경락대금이야. 환가대금, 경락대금에서 동그라미 크겠죠. 후순위 동그라미 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동그라미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선순위한테는 우선 못해요. 그러니까 선후관계를 뭐로 비교한다? 확정일자하고 저당권 등기로 비교한단 말이야. 자, 만약에 확정일자는 2월 1일에 있다. 자, 저당권은 5월 1일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먼저 받는 거죠. 확정일자 우선하니까. 거꾸로 확정일자가 2월 1일이고 저당권이만 1월 10일에 있었다. 그러면 저당권이 더 선순위죠. 이같이 이제 확정일자하고 저당권 등기하고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야. 그리고 확정일자 빨리 받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선 요건. 자, 우선 요건이 뭐죠? 배당요건 두 개 뭐죠? 인도와 주민등록 더하기 확정일자는 자, 언제까지 존속하라고 그랬어? 배당요구 종기까지야. 경매 들어가서 법원에서 언제까지 배당하라고 요구 종기를 딱 정해줘요. 그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절대 이사나가면 안 돼. 세 가지다. 절대 이사나가면 안 된다. 배당요구 종기 끝나고 나서는 이사나가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거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언제 이사나가도 되느냐? 조금 전에 했잖아. 배당요구 종기 끝나고 이사나가면 돼.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뭐 확정일자가 1순위든 2순위든 3순위든 요 경락대금에서 돈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보증금을 받으러 갈 때는 그때는 이사 나가줘야 돼. 그때는 명도 확인서 가져가야 돼. 그게 방가로 2번 얘기입니다. 바로 밑에 방가로 2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 줄거, 양수인이 바로 경락인입니다. 양수인에게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락 절차에 들어가서 보증금을 갖다가 받으러 갈 때는 경락인에게 인도해 줘야 돼요.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로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나가면 안 되고, 자기가 이제 딱 배당을 받으면 양수인에게 명도 확인서를 줘야만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자기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죠. 좀 쉬었다가.